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가지 상반된 행보를 보여 논란입니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의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와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도 하지 않고 부결시켰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고요. 오늘은 인권위 직원들의 성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호소문에는 인권위원장과 몇몇 위원들이 합을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라고 인권위의 의결 내용을 비판했는데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에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국민의 평온과 안녕에 우선합니까?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국민의 인권은 보호하고 있습니까? 인권위의 인권보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언더독 토론, 문화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11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에 투자한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순천 해동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리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는 지난해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18개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58억 3,500만 원을 환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 유치기업 조기 정착을 위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지원하는 입지 보조금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거든요. 예. 한 개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승인 없이 매도를 했고 17개 기업은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그 기업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한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부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순천시가 방치했다는 게 전남도의 지적입니다. 네, 그 당시 감사가 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순천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겪었을 때여서 기업들은 M1 우리만 불똥을 맞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우선? 순천시는 부동산 매도와 달리 부기 등기의 경우에 절차상 문제에 해당해서 시정, 보안 등으로 해소할 수가 있는데도 전남도가 환수를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재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특히 전남도와 순천시의 불협화음에 애꿎은 투자기업들이 보조금을 토해낼 처지에 놓이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앞서 그 담보, 요즘 어려워가지고 그 부동산을 대출받을 때 기업 운영자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담보를 제공하는데 예.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토해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기업들이 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보조금이 아닌 순천시 전라남도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금이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천시는 시정 보완 등으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환수를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순천시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순천시 싸움에 불똥을 맞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무튼 관련 조례상 환수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했거나 또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전남도의 감사에 대해서 경찰이 순천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법률 위반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또 현대제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발표에 석유화학과 함께 전남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철강업을 주도로 삼고 있는 광양 지역 경제에도 타격은 불가피한데요. 여기에 더해 그 상호 관세 적용도 철강업계를 불안하게 하고요. 예. 트럼프 일기 시절인 2018년 한국은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대미 수출량을 2015년부터 2017년에 70% 수준으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대미 수출은 쿼터제 시행 이전 대비 100만 톤가량 감소를 했었고요. 2017년 이전까지 매년 350만 톤을 유지하던 대미 수출이 2018년 250만 톤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18년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철강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는 현재 행정명령 공표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본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번 조치가 국가 쿼터 체결 여부를 떠나 모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따져야 하는 거고요. 또 순천에 보면 현대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은 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특히 미국 현지에서 차를 만드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 강판을 조달받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제철소가 없기 때문에 전량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 자기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GM이나 포드 등 20개 정도 완성차 업계에도 자동차 강판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강판만 100만 톤가량이어서 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대제철 측의 입장이고요. 아무튼 참고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광양이 21.7%고요. 그리고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경북 포항이 21.3%로 뒤를 잇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수산단의 그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불황에 이어서 포스코의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되면서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전남 동부권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동부권 경제에 이미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큰 악재가 생긴 것 같아서 좀 큰일입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고흥 물김 과잉 생산과 또 전남 보성 꼬막 쓴맛 현상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보성 벌교 인근 양식장에서 생산된 꼬막이 원인 미상의 쓴맛 현상을 보이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본격 생산기를 맞은 물김도 과잉 생산으로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성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양식 꼬막은 생산량이 연간 3,000톤에 달합니다. 예. 이는 전국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최근 보성군 양식장에서 생산된 꼬막에서 쓴맛 현상이 나타나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2월부터 1월 사이 보성에서 생산된 꼬막의 쓴맛이나 중매인이 유통을 거부하거나 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립과학수산원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양호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 예. 일부 어민들은 꼬막에서 쓴맛이 나는 이유로 수온 상승 또 갯벌 오염 등의 환경적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고흥 물김 또한 재배가 끝났는데 다 재배해놓은 그 물김을 다시 바다에 되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마른 김은 가격이 뭐 사상 최대니 어쩐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어민들은 가격 폭락에 수백 톤에 달하는 물김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판 초기 상승했던 물김 가격은 성장에 적합한 수온인 8도 10도 이런 양식장 확대 등으로 작황이 좋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급증해서 가격이 곤두박질을 쳤다고 하거든요. 예. 지난 5일 기준 고흥 수협과 나로도 수협 위판장의 김 한 포 120kg당 최고 가격은 27만 원이고 최저 가격은 8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최고가는 25만 2천 원, 최저가는 19만 5천 원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물김 가격 하락이 불법 업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남도의회 최동희 의원은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 무면허 김양식업에 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남도에 촉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관계 당국의 대책은 나와 있나요? 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채취 현장을 직접 접근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고 안전상 문제로 야간 단속이 불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김양식장 관리선의 작업을 할 때 입출항 신고를 의무화해서 미신고 작업 자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김양식 시설 확대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네. 전남도는 당장 오는 7월부터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어가를 위해서 김양식으로 업종 전환을 허가할 예정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최근에 그 물김 과잉 생산과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대체 업종을 개체굴 등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가공 유통 분야에서는 마른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공 공장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어민들을 중심으로 그 김 시장 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도 나서고 있는데요. 예. 고흥 등 지자체에서는 계약 재배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한국 김공사 설립 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취약한 김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할 때 평소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셨죠? 예, 오늘은 좀 다르게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광양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다 더불어민주당이고 저 혼자 진보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은근히 또 이 딸을 당하는 느낌 좀 들어서 따돌림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광양시 선출직 오리지널 언더독 백성호 의원입니다. 유일한 진보당 네, 그렇습니다. 의원이십니다. 네네. 자, 저도 좀 어떤 소개를 좀 다음에 일이 길게 해야 될 것 있었는지 같은데요.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조금 더 길게 하시겠어요, 이봉남 의원님? 오늘도?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백성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 시에서 그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광양환경공사라는 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환경공사를 상대로 해서 통상임금 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판결하라고 한 금액을 예. 판결에서는 그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한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약간 은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은따인지 왕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 지금 보니까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하고 광양시하고 당정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유일한 진보당 소속 의원인 저만 빼고 나머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당정협의회라 하면 당과 이제 시가 같이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이 더불어민주당과 네. 광양시와 네, 광양시장과 국소장 그리고 담당자들 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혼자 못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가지고 오신 내용, 광양 환경공사 노조 통상임금 판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시가 56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었는데 소송이 제기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휴일 수당, 야근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가 통상임금입니다. 예. 근데 이 통상임금 안에 포함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걸로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그 전에 지금 당연히 포함돼야 될 정근 수당, 기말 수당, 뭐 체력 단련비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로 지급받았던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야간 수당, 휴일 수당들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이번 소송에서 작년 10월 달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송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 기간이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19억 원이고 예. 그 이후로 21년부터 24년 말까지는 한 25억 정도의 소송 인용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확대 적용분이라 해서 한 12억 정도가 발생을 해서 25년도라면 올해 네, 올해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 임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1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56억 원인데 예. 현재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이 지급이 안 된 기간이 2018년부터라고 네. 보면 될까요? 이분들이 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예. 2021년 12월 7일까지 3년의 기간을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겨서 19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아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또 시가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소송 인용분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왜 통상임금을 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소송의 패소한 날짜가 작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임금을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법원 최종 판결이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왔으면 편성할 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 이후에 예. 만약에 소송 결과가 나왔다 손치면 예. 정리추경할 때 이것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성하지 못한 거죠. 지금 광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5년도 민간위탁 비용을 지금 확보해두고 있는데 일단 확보한 예산으로 먼저 소송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인용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 안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실제 이제 그 소송의 패소해서 변상해줘야 될 금액이 아니고 2025년도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그 12억 원 아까 그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급하겠다라고 아마 그 보고하고 지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소송에 참여했던 기간 동안에는 6% 이자를 줘야 되고 예.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예.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 내에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지급할 거다. 예. 그리고 인용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지급을 할 거다. 대신에 이자를 감면해 달라라고 해서 서로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와 12%의 이자를 더 지급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더 임금을 이자가. 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지급을 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차피 줘야 할 돈인 것은 이제 확실해졌으니 줘야 하는데 이제 뭐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는 건 거잖아요. 지금 광양시는. 재정 부담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앞전에 그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해야 될 임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예산들을 편성하는 걸 보면서 이자가 나가는 돈은 예산 편성 안 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서 이게 예산 편성의 정의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 계획도 나와 있던가요? 현재는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좀 지급을 하고 예. 부족한 예산은 이후에 추경해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뒤늦게라도 환경 노동자들에게 통상 임금이 지급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게 소송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 이봉남 의원님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이 뭐 왜 중요하냐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또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이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계속 두게 되면 이자가 또 계속 발생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빨리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비용은 좀 집행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 대상이 좀 확대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지침이 변경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각 사업체라든지 기업체에서도 이 변경된 통상임금 그 확대된 지침에 따라서 다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각 그 민간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더 이렇게 소송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좀 확보해서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소송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받았던 피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려주는 이런 또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은 어떤 논평 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뭐 여수나 순천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혹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수당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산해서 지금 미지급했던 초과 근무 수당을 다시 재산정해서 지급해줬으면 좋겠고 예. 시에서는 뭐 어차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에서는 이봉남 의원님께서 꼭 좀 확인해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늘 방송 주제가 있어서 제가 우리 그 총무 부서에 확인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아직 순천시의 얘기를요? 네, 아직 이제 파악은 이제 없다라고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악을 지금 해보고 다시 이렇게 좀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방송 주제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내용을 주셔서 다소 저도 순천에서 다시 한번 좀 네, 또 끊임없이 또 점검을 좀 살펴주시기 해보도록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예산 정책협의회 내용인데 정확히 어떤 협의회인가요, 이게? 오늘 오후에 예.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하고 광양시가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걸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 뭐 국도비 건의사업한 내용 중에 예. 좀 중요한 거 그리고 지역의 현안 사업 관련해서 아마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실제 이게 과연 이제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정책 협의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럼 진보당도 따로 정책협의회를 따로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당은 지금까지 뭐 제가 유일한 진보당 소속 의원이기도 아니 하고 한 명이라고 해도 원내대표죠. 예, 원내대표인데 그래도, 예. 저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한 명만 쏙 빼놓고 하는 것은 조금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존심도 좀 상하고 예. 또 그리고 은근히 좀 왕따 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예. 들고 뭐 별로 그리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도 중요한 정책들을 또 예산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당 특정 정당하고만 하는 것에 대한 이봉남 의원님께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당정 협의회는 필요하죠. 예. 다만 해당되는 당 소속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예. 무소속이든 소수정당이든 저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주로 이제 논의되는 부분들이 지역의 현안들 중에서 국비 확보를 어떤 부분을 국비를 좀 확보를 할 것인가 내용들이 주로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무소속이나 소수당에서는 국비 확보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논의의 자리 자체가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 당보다는 무소속 소수정당 가리지 않고 함께 국회의원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는 협의의 자리가 저는 때에 따라서는 현안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당 의원으로서 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민주주의가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정책 협의를 한다면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건의 사업 관련해서도 하고 저희들에게 연초에 했던 업무 보고 내용 중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정책 협의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봉남 의원님의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어서는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저는 오늘 순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부터 24년까지 한 1년 반 동안 약 7억 3,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환승시설 계획도 수립하고 용역도 마무리를 했고 예. 또 스마트 쉘터라고 하는 곳도 일부 설치를 했고 그래서 올해 3월 17일부터 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각 정류장에다가 노선 새롭게 개편되는 노선과 그 정류장이 언제까지 운영되고 운영되지 언제부터 않는다라고 바뀌고, 하는 예. 이렇게 안내가 좀 되면서 예. 해당 지역의 민원이 좀 폭주하게 됐고 이 운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예. 시에서 시행을 연기하기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을 보류했어요. 했습니다. 예,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 쉘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도 궁금하고 어떤 것들을 가장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까? 지금 이 노선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예. 지금 현재는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예를 들어서 1번 버스를 탔다라고 하면 종점과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점과 종점이 있게 되는데 예.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거는 버스 그러니까 그 터미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예. 각 읍면 소재지에 그 버스가 가서 그 소재지에서 다시 마을로 가는 버스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노선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번에는 노선이 2개로 바뀌는 거죠. 네.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존 노선으로 가는 것을 간선, 예. 그리고 이 간선에서 각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지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예. 이 환승을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을 2번 하게 되는 이런 노선으로 바꾸는 계획이었고요. 또 도심 외곽을
이제 순환형으로 노선을 좀 바꾸면서 예. 도심 내부에 있는 이 노선들을 약간 X자형으로 예. 이렇게 좀 바꾸는 이런 노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선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운행 횟수를 읍면 지역에는 한 1.5에서 2배 정도로 좀 증가시키고 예. 또 환승을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무료 환승을 예예 그렇죠 예. 이렇게 체계를 좀 개편하려고 했었던 뭐, 부분입니다. 그 개선안을 좀 보니까 운행 거리도 줄어들고 배차 간격도 줄어들고 운행 횟수는 늘어나고 무료 환승도 2배로 늘어나고 라고 돼 있어서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읍면동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하십니까? 네, 그 기존에는 마을 앞에서 버스를 타면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전통시장으로 올 때 마을 앞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전통시장까지 한 번 올 수도 있고 한 예. 번에 예. 그리고 중간에 바로 이게 직행이 없으면 한 번 환승을 해서 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편하는 것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에 환승 거점 센터를 환승 거점 시설 이걸 예. 스마트 쉘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스마트 쉘터예요. 예. 그러니까 환승 거점 시설을 각 읍면 소재지에 만들어 놓고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 여기서 다시 짐을 내려서 그 시내로 가는 버스에 짐을 다시 옮겨 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좀 그렇죠.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특히 이제 읍면에 있는 해당 당사자들은 교통약자, 즉 노인들이 많고 예. 또 이 버스를 타는 분들은 짐을 가지고 타는 장날 짐을 가지고 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서 이제 한번 내려서 짐을 내려가지고 다시 싣고 오려고 보니 기존보다 시간이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많이 걸리는 더 거죠. 걸려버려요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불편한 거죠. 한번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타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예. 바꾸기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나요? 의견 수렴을 했었죠. 예. 예. 이거는 이제 해당 지역 읍면에 가서도 이장님들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 또 위원님들께 의견 수렴을 했고 또 해당되는 마을에서도 좀 일부 참여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민 설명회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좀 불편함이라든지 또 불합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나왔어요. 예.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수요자들이잖아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청회를 할 때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했지만 또 빠진 부분은 이제 버스 회사가 있고 또 운전 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도 해당 당사자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두 번째는 버스 회사와 특히 이제 그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과 함께 이 노선이라든지 이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소통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 제일 잘 부분들이- 아시는 분들일 그렇죠, 예. 텐데요. 이 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행 보류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유예가 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이 시행을 하려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그 환승 거점 시설, 그러니까 각 쉘터? 읍면지에 스마트 쉘터 쪽으로 오게 되면 운전자들이 왔을 때 운전자들이 쉴 곳도 없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시설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들도 굉장히 이 체계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불만이 많이 폭주해 있는 상태에서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예. 그간에 지금 집행된 예산이 한 7억 가까이 지금 되기 때문에 예. 시에서는 지금 유예를 좀 하지만 한 노선 정도는 조금 반영을 해서 시범 좀 더 운영 촘촘하게 해보겠다?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합니다. 예. 이 노선을 개편하게 되면 항상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음. 실제로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환승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한다는 건데 읍면에서 다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교통 약자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한번 탔을 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한 번, 두 번 환승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보면 적자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연간 몇 회나 탈란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가용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시내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좀 편하게끔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짧게 이봉남 의원님 해주시죠. 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차례 좀 문제 제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게 용역이 됐지만 실제 현장을 적용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게 적용 가능한지를 좀 했었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또 전면 시행에 따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노약자에다가 학생 이렇게 교통 약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 노선을 다시 네.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촘촘하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 언더독 토론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지역의 문화 소식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화 산책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김세영 사진작가를 소개합니다. 문화 산책에서 사진 작가님 소개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분 예. 그동안 사진기자, 잡지사, 광고, 사진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쭉 고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향 여수의 모습을 담아낸 두 번째 전시회가 여수시의회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작가님의 고향도 여수시고. 네. 고향인 여수의 어떤 모습을 좀 담아내셨을까요? 이번에 8번째로 큰 섬이 있어요. 여수엔. 어딜까요? 전국에서 8번째? 네. 여수에서 제일 큰 섬 하면 뭐 돌산? 그렇죠. 바로 드론으로 본 돌산도의 모습과 작가의 인생을 투영하듯 담아낸 등대의 모습을 이번 전시회에 담아냈는데요. 여수시 의회 갤러리를 딱 가봤더니 다양한 각도로 본 돌산섬의 곳곳의 모습과 또 푸른 바다가 가득하더라고요. 예. 네, 김세영 작가만의 또 따뜻한 시선이 색감에서도 묻어났는데요. 김지연 리포터도 돌산에 좀 살아보신 적이 있잖아요. 좋죠. 그래서 괜히 너무나 좀- 좋은 곳이죠. 좀 약간 집 같은 느낌도 드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는 곳들이 많았구나, 예.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그래요? 되는 전시회입니다. 음. 전라남도 문화유산 도록도 이번에 또 작성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까지 김세영 사진작가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리운 섬 시즌2 역사의 섬 돌산도를 이번에 전시하게 된 사진작가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에게 돌산은 고향이면서 타향이다. 태어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청년기 때 도시로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중년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에게 어색한 타향이다. 그런 고향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작업이다. 작가 노트 형식을 빌린 글들을 또 넣으셨더라고요. 예. 이 작업은 어렸을 때 태어난 고향이긴 하지만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이 조기 유학을 보내면서 도시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 때도 있고 뭐 하다 보니 고향으로 나중에는 돌아와야겠다라고 돌아온 거기는 한데 좀 더 일찍 돌아오다 보니 내가 돌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 보려고 기록을 남긴 작업들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전라남도 문화재 도록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하고 전라도에 있는 잡지에 관련된 이쪽 취재 일을 좀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전라남도 그 유물 문화재 유물 그 도록 작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전라남도 각 관할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유물하고 보물들이죠. 보물들. 그다음에 지역 문화유산들. 이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드는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라남도에서 이제 유물이 이렇게 많은 거를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밟고 가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물인지 모르고. 특히 그 절 같은 데 취재를 갈 일이 많아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아직까지 차가 못 다니는 곳, 걸어서 1시간을 올라가야 될 곳들이 이제 해남 곳곳에 많더라고요. 해남, 강진 등등. 이제 이곳에 갔을 때 봤더니 삼국사기 유물부터 시작해서 불교 유물들도 너무 많아요. 알고 봤더니 그 스님들도 연구하시고 이제 발굴하시면 시군에다가 홍보하고 이게 어떤 유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섬 작업을 하면서도 놀랬던 게 이제 돌산도에 보면은 돌산 관청의 과거 모습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데 옛날 뭐 관청이었대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게 언제적부터 있었던 건지에 대한 대충 유사하게 이때부터 있었더라. 로만 나와 있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 역사의 섬 돌산도가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됐어요. 돌산도 지금 여수시 의회에서 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가오셨길래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이 태어난 곳에 지나다니면서 이제 오래전부터 봤던 이제 그 과거 옛날 집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돌 같은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 봤고 향일암도 그냥 뒷산 다니듯이 다녔던 곳이고 그러다가 지금 제가 사진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사진 작업을 하다 보니 이곳에 유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수가 밤바다로 유명해지면서 여수는 떴으나 그러나 이제 아쉬운 게 여수에 대한 역사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돌산이 여수보다 기록이 오래전부터 남아있는 기록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또 여수 또 세계 선박람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주 행사장이 돌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진무지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돌산을 좀 더 알아야 된다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 작품들은 주로 어떤 사진들로 셀렉해서 전시가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돌산에 있는 큰 마을들의 항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오래전부터 이제 있던 그 등대 작업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그 마을의 곳곳에 숨어 있는 유물들, 그 마을의 유래들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작업을 하나하나씩 조사하면서 찾게 되다 보니 이 작업이 이제 길어지게 된 거예요. 의외의 바다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소개해주고 싶은 곳은 이제 돌산 읍 사진하고 이제 작금항 두 가지. 물론 작금항은 먼저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늘 자주 봤던 곳인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사진이에요? 이곳은 이제 아직까지 있는 이제 선소 자리. 아, 국내예요? 네, 돌산이에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형으로 계셨을 때, 상군 통제형으로 계셨을 때 돌산현에 같은 동명이인의 이순신 장군이 그분이 여기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이자 은인처럼 지냈던 분. 그래서 선소를 한 가운데 이렇게 딱 배치해서 네. 사진을 찍으셨구나. 돌산도의 기본적인 모습, 이제 돌산도라는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산을 먼저 이제 전시를 첫 스타트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돌산항.
돌산 항이 돌산에서 제일 큰 항이면서 이제 섬으로 연결되는 백길이 열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작업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내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드론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서 보는 모습들만 있지만 여기는 이제 사선에서 그 마을 전체에 어떤 이미지, 어떤 형태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되어 있는지를 요번에 그 전시를 보면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드론으로 작업들을 좀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큰 섬, 네. 돌산. 돌고 돌아도 돌이 많은 산이어서 돌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오셔서 사진 하나,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딱 보시고 계속 바라보고 계셔도 바다랑 계속 이야기하는 느낌이고. 등대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거든요. 등대만 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혼자서 왠지 저 서 있는 모습이 꼭 저 같은 느낌? 편하면서 이제 지킴이죠, 바다 지킴이. 예, 그래서 등대 작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 같아서. 사진을 하면서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작업이 이런 거예요. 그 섬에 대한 내 모습을 제 섬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꿈은 그 마을의 그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이제 작은 갤러리를 만들어서 돌산을 놀러 오시는 분들이 그 코너코너 찍으면서 이제 둘레길처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 테마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돌산도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1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며칠 추웠던 좀 강추위가 오늘부터는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좀 낮부터 기온이 쭉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포근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순천이 영상 1도, 여수는 영상 3도, 또 한낮 기온은 여수와 광양, 고흥이 10도, 순천은 11도까지 올라서 포근할 텐데요. 다만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최대 40mm가 예보돼 있습니다. 또 해상에도 오늘 밤부터 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 소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